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베아트리체 플럼의 손수레를 끄는 목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3장 책을 좋아하는 소년이었다. 아버지의 소원은 아들이 농부가 되는 거라는 것을 에드거는 잘 알았지만 그의 영혼은 이를 거부했다. 그는 밭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했으나 잡일은 싫었다. 농사일이 시작되는 이른 시간 전부터 그리고 농사일이 끝나 해가 진 후에도 일과의 반에 해당하는 허드렛 일을 해야만 했다. 그래서 에드거는 기회만 된다면 당장이라도 농장을 떠날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가 확신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지. 그 외의 것들은 다 불확실했다. 과연 농장을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가 마음속 깊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목사가 되는 것이었다. 이는 떨쳐버릴 수 없는 소원이었다. 그는 늘 설교단 위에 서 있는 상상을 했다. 하지만 이 타고난 성향에 맞선 것이 바로 명예와 부에 대해 치솟는 야망이었다. 그는 사역을 통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사실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욕망도 하나님께 받은 목사로서의 소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는 늘 변함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어쩌면 선생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어머니가 그랬고 두 누나 역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동안 가족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었다. 하지만 이는 교육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싫어하는 농장 일을 계속하면서도 그곳으로부터 도망칠 생각만 하다가 마음이 복잡해질 때면 항상 똑같은 생각에 도달했다. 바로 공부였다. 어머니가 좋은 교육의 중요성을 계속 말해주지 않아도 이제는 잘 알았다. 어쩌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책으로? 해야 할 농장일이 이토록 많은데 책을 읽을 기회가 어디서 나온단 말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오와주 북서부에는 고등학교는 물론 야간 학교조차 없었다. 하지만 매년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지역 학교에서 가르치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 교사 양성 기관들이 스피릿 레이크에서 문을 열었다. 에드거는 이제 겨우 10대 초반의 나이로 이 교육기관에 입학했고 현재 다니는 학교보다 더 높은 레벨의 교육을 받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는 학기 말에 다른 학생들과 같은 시험을 쳤는데 가끔은 다니고 있는 지역 학교에 임직이 예정된 사람보다 더 높은 성적으로 통과하기도 했다. 좌절감에 빠져 살았던 지난 몇 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던 에드거는 이를 농부의 언어로 오래된 밀집을 탈곡하는 것에 비유하기를 좋아했다. 그는 고등학교를 계속 받기 원했기에 남아서 그의 선생님이 가르치셨던 과목들을 꼼꼼히 반복하며 배워나갔다. 교사 양성기관에서 했던 그의 공부는 아주 뜻밖의 방식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 매년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폐막식을 개최하는 것이 그곳의 전통이었다. 에드거는 진짜 웃기는 작품을 선보여서 관중들의 웃음을 자아냈는데 놀랍게도 그의 작품이 최고의 인기를 얻었다는 말을 들었다. 관중석에서는 지역신문 스피릿 레이크 비건의 편집장 존 스미스가 취재 목적으로 행사를 관람하고 있었다. 그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폭소를 터뜨렸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는 이 말재주가 좋고 사람을 잘 다룰 줄 아는 어린 소년에게로 자꾸만 생각이 쏠리는 것을 발견했다. 에드거는 배우려는 열의가 있고 책을 좋아하며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한 소년이었다. 이 소년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인쇄소 수습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자기 신문 작업을 도울 사람, 즉 인쇄 업무를 배우고 신문업을 원하는 수습생이 필요했던 터였다. 몇 달 후, 봄 기운이 완연하고 밝은 햇살 아래 새들도 쥐저기며 노래하던 어느 날, 에드거가 쟁기질하며 휘파람을 불고 있을 때였다. 그가 갑자기 멈춰섰다. 아버지가 집에서 그를 부르고 있었다. 에드거, 널 찾아온 사람이 있어. 긴급함이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했다. 그가 서둘러 헛간까지 왔을 때 집 근처에 서 있는 마차를 보게 되었다. 그의 부모님 옆에는 존 스미스 편집장이 함께 있었다. 에드거는 재빨리 아버지를 쳐다보았고 그의 들떠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버지에게선 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그리고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듯 하면서 동시에 단호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에드거, 그의 아버지가 이상하게 목이 맨 듯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미스터 스미스는 내가 그의 사무실로 들어가서 인쇄 업무를 배웠으면 하는구나. 드디어 허드렛 일에서 해방이었다. 소도시에서 생활할 수도 있고 책을 읽거나 공부하면서 길고 자유로운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것도 가능해진 것이다. 에드거의 눈은 조금 특이했다. 어린 시절에 인디언 놀이를 하던 중 같이 놀던 친구의 화살에 맞아 한쪽 눈을 다쳤다. 치료를 받고 좋아지긴 했으나 그 눈은 갈색으로 변해버렸다. 그래서 한쪽 눈은 파란색, 다른 한쪽은 갈색이었다. 그의 눈을 계속 바라보면 최면술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그가 격한 감정 기복이 있을 때 그의 파란색 눈과 갈색 눈은 마치 야생 자두처럼 까맣게 보였다. 바로 지금이 그랬다. 스미스 편집장의 차분하고 꿰뚫어 보는 듯한 눈과 마주치자 에드거의 눈은 푸른빛이 도는 검은색으로 변해버렸다. 네, 미스터 스미스 하겠습니다. 에드거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꺼냈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언제부터 나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했다. 에드거는 힘이 세고 건장하여 다른 일꾼들과 똑같은 역할을 해낼 수 있어 집에서도 필요하다고 편집장에게 말했다. 게다가 편집장의 말대로라면 인쇄소에서 1년째는 일주일에 1달러와 숙식을, 2년째는 2달러, 3년째는 3달러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농장에서는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의사는 나중에야 들을 수 있었는데 역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비컨 사무실은 사실 부정으로 가득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는 일부 무신론 작가들이 쓴 책을 홍보해주기도 했다.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 잘 생각해봐요. 편집장이 말했다. 그리고는 멋진 그의 마차로 뛰어올랐고 손질이 잘 된 그의 말을 향해 이랴 라는 외침과 함께 먼지를 자욱하게 일으키며 스피릿 레이크로 출발했다. 일주일씩이나 에드거는 고민할 시간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그게 아니었다. 편집장이 다녀간 날 저녁에 두 분은 식탁에서 뿐만 아니라 자기 전까지 그 제안에 대한 토론을 활발하게 계속 이어갔다. 한참 후에야 잠자리에 들려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겨우 조용해졌다. 만약 그가 부모님의 닫힌 침실 문 열쇠 구멍에 귀를 대고 있었다면
그의 어머니가 부드럽지만 확고한 어조로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윌리엄, 에드거는 언제까지 농장에만 있을 애가 아니에요.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게 해줘요. 난 처음부터 그 아이는 농부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가진 가족 기도 모임 중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는 슬픔이 묻어났다. 그리고는 공지사항을 전하는 시간이 왔다. 에드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아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랐기에 말을 아끼지 않았다. 에드거는 후에 아버지의 입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아버지는 내가 집에 있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 나는 망아지들을 키울 수 있을 것이고 담보대출도 3년 안에는 다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오코 호수 동쪽에 위치한 우리 농장과 인접한 학교 용지를 살 건데 나중에 우리가 힘을 합쳐 모든 금액을 다 지불하게 되면 그 땅은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일을 아버지 혼자 할 수 없다고 하셨고 우리가 함께 해야만 가능하다고 했다. 함께라는 말을 내뱉는 것이 조금 어려웠던 그였지만 다시 목을 가다듬고 에드거에게 자기 뜻을 전달했다. 에드거는 이제 아버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많은 남자아이가 집을 떠나 도시로 나가면 도덕적인 면에서 타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듯 했지만 곧 눈을 반짝거리며 말을 이어갔다. 하루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어서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던 네가 어떻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운명적인 일주일이 천천히 흘러가는 가운데 비록 농장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소원이었던 에드거였으나 그는 아버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것을 정말 좋아해. 그 자신도 인정했다. 아버지는 고교라고 훌륭한 사람이지. 아버지와 이야기하면 즐거워. 우리가 함께 일하고 대화할 기회가 흔치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확실히 난 그 새 땅을 소유하고 싶어. 하지만 나의 가녀린 손목으로 우유를 짜야 하는 대가를 그만큼 치러야만 가능할 테지. 결국 다른 일들처럼 힘들게 뻔해. 또 내가 공부하고 싶은 시간에도 우유를 짜고 있겠지. 갑자기 주방에서 어머니의 고기 굽는 냄새가 그의 코를 스쳤다. 아버지 말이 맞아. 그는 인정했다. 스피릿 레이크에 있으면 어머니의 요리가 분명 그리울 거야. 하지만 한 주 혹은 2주에 한 번 집에 와서 먹으면 돼. 에드거는 마구간으로 슬그머니 들어가 그가 여태껏 키워온 망아지 바니와 베시를 애틋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아버지가 언젠가 저들을 자기에게 줬으면 했었다. 이제 저 둘은 그의 남동생이나 누나들의 것이 될 것이다. 창피하게 눈에 눈물이 고이자 재빨리 그곳을 나왔다. 에드거는 어머니와 이야기해서 매듭짓고 싶었다. 어머니는 그가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말을 가로막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편집장이 왔던 주의 주일에 어머니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냈다. 그녀는 주일 오후마다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주일에는 그 대신에 에드거와 같이 산책하러 나가기로 했다. 어머니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로 그를 데려갔다. 그곳은 그들의 농장 위에 있는 조그마한 언덕이었다. 그 언덕 위에 있으면 주변의 풍경과 오코 호수에 일렁이는 물결이 뚜렷하게 보였다. 머리 위로는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고 발밑에는 향긋한 제비꽃이 피어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광경에 취해 있을 수 없는 에드거였다. 그는 즉시 두 사람이 고심하고 있는 그 문제를 들고 나왔다. 어머니, 에드거가 말을 시작했다. 저요, 훌륭한 변호사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그것도 유명한 변호사요. 그리고는 어머니의 답변을 기다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것일까? 그는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를 서둘러 이야기했다.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거의 모든 위인은 변호사 출신이었어요.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나 주지사 혹은 대통령이 되려면 반드시 변호사부터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무표정한 그녀의 얼굴에서는 아무것도 읽어낼 수 없었다. 단지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뿐이었다. 에드거가 늘 원했던 반응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어머니의 대답이 몹시 궁금했다. 어머니,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그 목표를 이룰 거예요. 그녀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에드거는 그녀가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변호사가 되는 걸 반대하는 건가요? 그가 물었다. 에드거, 그게 아니란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반대하지 않아. 그럼 어머니의 바람은 무엇인가요? 아들아, 나는 네가 어떤 길을 가든지 가장 먼저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길 바란단다. 선하고 정직한 변호사는 안 되나요? 그가 이의를 제기했다. 에이브람 링컨은 그랬잖아요. 모든 변호사가 사기꾼인 건 아니에요. 또다시 이상한 침묵이 찾아왔다. 그러다가 그녀가 아니지라고 말했고 다시 침묵이 흘렀다. 에드거는 이제 언제라도 다른 가족들의 등장으로 인해 방해를 받거나 이 은밀한 대화를 이어나갈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 그가 간절히 애원했다. 말해주세요. 어머니는 진심으로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세요? 그러자 그가 평생 잊지 못할 대답이 돌아왔다. 전에도 말했듯이 난 네가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된다면 그걸로 만족한단다. 난 하나님께서 네가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길 바라신다고 확신한단다. 그런데 난 하나님께서 네가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길 원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늘 들었어. 그 이유를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말해줄게. 금요일 저녁 일과를 마친 후 가족들은 모두 거실에 모였다. 에드거는 그때 자신의 결정을 가족에게 말했다. 그는 미스터 스미스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기로 했다고 말이다. 몇 분 동안 괴로운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을 깬 것은 그의 어머니였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녀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에드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난 네가 선하고 정직한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족을 욕보이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단다.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에드거는 아버지가 헛간으로 기도하러 갔음을 알았다. 지난 몇 년간 그를 따라다니던 에드거가 자주 보던 광경이었다. 헛간에 갈라진 나무 벽 틈으로 보였던 것은 아버지가 빈 마구간 공간에 무릎을 꿇고 모은 두 손에는 등불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가족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해, 특히 몸이 아프거나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그가 그의 결정을 알린 날에는 그저 상상 속으로만 아버지를 뒤따라갔다. 그리고 훗날
그 자신이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당시 건초더미에 무릎을 꿇고는 하나님께서 저 농부가 되기를 거부하는 에드거 제임스 헬림스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슬프게 간구하던 남자의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걱정과 실망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 주 집을 떠나기 전에 에드거는 바니와 베시에게 작별을 고하기 위해 홀로 마구간으로 갔다. 옥수수와 귀리를 주머니에서 꺼내 그들을 먹이면서 다시금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음을 느꼈지만 이번엔 그냥 흘려내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어쩌면 망아지 2마리를 잃는 것 그 이상의 뭔가를 잃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었다.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자마자 에드거가 했던 일은 변호사가 되기 위한 최선의 공부법을 가르쳐줄 사람을 찾는 것이었다. 존 코리 변호사는 1874년 스피릿 레이크에 법률사무소를 차렸고 언젠가 지방검사로 선출될 사람이었다. 그는 명성 높은 변호사가 되려는 계획에 대한 열심 어린 에드거의 이야기를 아버지처럼 자상한 표정으로 들어주었다. 그리고 에드거는 변호사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법률책이 있으면 빌려줄 수 있는지 코리에게 물어보았다. 코리는 그 소년이 받은 교육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기에 저녁 시간을 활용해 역사와 문학에 관한 책을 읽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에드거는 이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미래의 변호사로서 그는 반드시 법률책을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외심을 가지고 그 검소한 사무실을 둘러보았고 그러다가 책장 속에 곰팡이 낀 두꺼운 책들을 보고는 이에 사로잡혔다. 선생님, 저 중에서 한두 권만 제게 빌려주실 수 있나요? 조심해서 보관할게요. 믿어주세요. 그가 애원했다. 코리는 책장으로 다가가더니 가장 따분하고 지루한 참고서 몇 권을 능수능란하게 골라냈다. 그 자신도 끝까지 읽어보지 못한 책들이었다. 네가 이것들을 완전히 익혔을 때 돌려주렴. 그럼 이보다 더 높은 레벨의 책들을 주도록 하지. 그는 간신히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하지만 1차로 그 정도면 충분했다. 에드거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 역사와 문학에 관한 책을 읽었다. 그는 자기 생에 처음으로 갖게 된 이토록 길고 조용한 저녁 시간을 책을 읽고 공부하는 데 사용했다. 그는 충분히 이 시간을 활용하며 즐겼다. 하지만 때로는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이 더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했다. 4장. 대학에 가려면 $100가 필요해요. 에드거는 자기 몸 안에 흐르는 것이 피가 아닌 잉크라도 되는 것처럼 새로운 작업에 금방 적응했다. 스미스 편집장은 자신이 수습생 선택을 얼마나 잘했는지 금방 알 수 있었다. 에드거는 기술을 빨리 익혔다. 유형 설정과 인쇄기 관리뿐 아니라 당시 그 소도시의 신문을 성공적으로 인쇄하고 발행하기까지의 모든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은 거야. 스미스 편집장이 웃으며 말했다.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의 농장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지. 사실 에드거가 아직 어렸듯이 그 신문사도 아직은 성장 중이었다. 초판은 불과 당시로부터 8년 전인 1870년에 발행되었다. 그것은 그 지역의 첫 신문이기도 했다. 그때는 스피릿 레이크도 아직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 10여 개의 목조 건물로 형성되었을 뿐이었다. 그래도 그곳은 은행과 잡화점 그리고 도서관까지 보유했었기에 이주민들에게는 중심가였다.
그 소도시가 헬름슨의 농장으로부터 2마일이 조금 안 되는 거리에 있었기에 에드거는 주말마다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또 어머니의 요리로 배도 채울 수 있었다. 풍성한 주일 만찬 후에는 보통 교리와 윤리 그리고 제자 훈련에 관한 어머니와의 진지한 이야기가 이어졌는데 대개는 에드거가 어머니에게 제시한 의견이나 질문 또는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함이었다. 어머니, 이 모든 자잘한 교리들은 왜 한 주 동안의 행실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믿음만 강조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신앙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교리에는 무게를 덜 두는 건 불가능한가요? 만약 제가 정직하면서 선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전 제가 이해한 대로 말해야겠어요. 어머니, 전 성경이 증언하는 주님을 따를 거예요. 그분께서는 줄곧 선을 행하셨어요. 문둥병 환자들을 치유하셨고 일어서지 못하는 자를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주셨고 맹인들이 보게 하셨으며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저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외국 선교지에선 다 그렇게 하고 있단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최근에 너의 사명 리스트에 무엇이라고 넣었니? 어째서 우리나라에선 남을 돕는 일을 더 많이 하지 않는 거죠? 여기에도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어쩌면 젊은 세대가 구세대의 규칙에 맞선 단순한 반항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른들은 춤을 추거나 카드게임을 하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 다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들 가족 중 누군가가 말을 매매할 때 사기를 치거나 하면 못 본 채 하거나 빚을 회피하거나 가족을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어머니, 어째서 그런 위선자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죠? 한 젊고 멋진 목사가 프레스턴 목사의 뒤를 이어 스피릿 레이크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임명되었다. 바로 에그미 목사였다. 에드거도 그분이 사역하는 교회에 참석했는데 목사는 에드거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다. 에드거의 영적 상태뿐만 아니라 야심 가득한 그의 꿈도 마찬가지였다. 목사는 에드거의 어머니인 레로나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에드거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눴는데 그녀를 안심시키는 말로 대화를 마무리했다. 에드거에게 진정 필요한 건 회심입니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에드거는 인쇄소에서 3년간 일하면서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2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다. 하나는 작은 도시에서도 신문을 발행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다른 하나가 훨씬 중요했다. 그것은 인쇄된 이야기가 가진 마법의 힘이었다. 누군가는 인쇄된 이야기로 운동을 이끌 수 있었다. 누군가는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고 또 누군가는 훌륭한 사람을 정부로 선출해낼 수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인쇄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영원히 살아갈 수 있었다. 바로 게티스버그 연설문을 작성한 링컨처럼 말이다. 인쇄소에서 일한 지 3년째, 견습 기간도 거의 끝나가던 어느 날 경영 부서로 불려간 에드거는 조금 화가 나 있었다. 마침 다음판 신문 작업으로 한창 바쁜 시간이어서 그랬다. 그런데 스미스 편집장이 에드거를 보기 원했던 방문객을 소개했을 때는 그는 그저 황송할 따름이었다. 방문객이 다름 아닌 아이오와주 마운트 버넨에 있는 코넬 대학의 윌리엄스 교수였기 때문이었다. 그 박식한 신사부는 그의 앞에 서 있는
큰 체격에 특이한 눈을 가진 소년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윌리엄 교수가 학자만이 가질 법한 하얀 손을 내밀자 에드거는 자신의 잉크 묻은 손을 의식하는 티가 확연히 났다. 에드거, 당신에 대해 들은 바가 있어요. 교수가 웃으며 말했다. 난 에그미 목사와 논의할 것이 있어 지금 이 스피릿 레이크에 왔어요. 그는 훌륭한 사람이죠. 지금 막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온 참이에요.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더군요. 코넬이 바로 당신과 같이 야심찬 젊은이들을 위한 학교예요. 곧 그곳에서 당신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코넬 대학 카탈로그를 가지고 왔어요. 두고 갈게요.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정신이 멍해진 에드거였다. 꿈만 같았다. 하지만 그의 팔 안에 끼고 있는 카탈로그가 현실임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에드거는 그것을 일하면서 볼 수 있도록 선반 위에 세워두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연기처럼 사라질까봐 두려워 이따금 일을 멈추고 쳐다보곤 했다. 그때마다 그에게 손짓하며 명예와 부를 속삭이는 것 같았다. 매일 신문 작업을 마치면 곧바로 그의 소중한 카탈로그를 팔 밑에 끼고 방으로 달려가 내용을 반복하여 암기하듯 익혔다. 에드거는 빨리 집에 가서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의 찬성에 안도하고 기뻐한 에드거였다. 넌 지금까지 신앙인들이 쓰지 않은 책을 읽어왔다. 그녀가 꼬집듯 말했다. 이제 네가 기독교 대학에 들어갈 때가 왔구나. 그는 3년째 주급이 겨우 3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아끼며 저축했다. 그리고 이를 어머니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내 아버지가 남긴 100달러를 네게 줄 거란다. 그의 어머니가 약속했다. 그녀는 수년간, 심지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불황을 겪는 중에도 그 귀중한 유산만은 지켜냈다. 그러나 이 뜻밖의 제안에 대한 에드거의 기쁨도 그리 오래가진 못했다. 그의 아버지는 그 100달러로 곡물 창고를 짓고자 했다. 에드거, 그가 반대 의사를 표했다. 집을 떠나는 순간 혼자가 되는 거라고 내가 말했을 텐데 만약 네가 대학에 가길 원한다면 신문사에서 1년 더 일하면서 1년 학비를 벌어야 한다. 에드거는 이번 가을에 학교에 가야 해요. 그의 어머니가 고집하고 나왔다. 자기 아들을 잘 아는 그녀였다. 지난 수년간 주일마다 나누었던 대화 가운데 에드거가 많은 것을 털어놓지 않았던가. 그녀는 아들이 하는 비평을 한동안은 저지할 수 있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몇몇 경건한 기독교인이라 칭하는 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만 온유한 태도를 보이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타협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의 비판적인 생각을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지금이라면 그는 타협하지 않으려는 눈빛을 하고 그녀를 바라볼 것이고 뒤돌아서 가버릴 것이다. 그녀는 에드거가 이제 코넬로 가야 할 때인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건장한 아들 없이 홀로 무거운 짐을 감당하며 어렵게 보낸 지난 몇 년간을 뒤돌아보았다. 그는 지금 가지고 있는 땅 옆에 새로운 땅을 용케도 살 수 있었다. 에드거가 현재 하는 이 모든 어리석은 짓을 멈추고 그 새로운 땅에 안착한 뒤에 때가 되면 결혼하여 그들의 집 바로 옆에 새 집을 마련하고 가정을 꾸려가기를 아직도 바라고 있었다. 3년 전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었다. 그때 그의 부모님은 그가 생애 첫 직업을 위해 스피릿 레이크로 떠나는 일에 대해 의논의 의논을 거친 것을 알고 있었고
그는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며 듣고 있었다. 에드거는 또 그때처럼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그가 고등교육을 받기 위한 첫걸음으로 코넬을 선택한 것에 대해 부모님이 논의하는 소리를 두려운 마음으로 듣고 있었다. 현재로서는 그 $100가 없이는 코넬에 갈 수 없었다. 어머니는 지혜롭게 아버지를 설득하였고 그녀의 뜻대로 되었다. 에드거는 하늘을 날 것만 같았다. 그의 아버지는 조용히 헛간으로 가서 기도로 위안을 삼았다. 이제 에드거의 걱정은 포트 다지역까지 어떻게 가느냐였다. 거기서 기차를 타고 마운트 버넌까지 가야 했다. 그 역은 집에서 50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고 그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기차역이었다. 그러다가 에그미 목사가 농장에 찾아와 전한 소식에 크게 안도했다. 그는 마침 한스 그로브에서 열리는 전도 집회에 참여하는 중이었고 끝나면 포트 다지에 갈 예정이었기에 에드거를 태워다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말은 에드거가 예정보다 며칠 빨리 떠나야 한다는 뜻이에요. 에그미 목사가 레로나에게 말했다. 하지만 에드거도 저와 함께 전도 집회에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포트다지 역으로 데려다주고 그가 표를 사는 것도 도와줄 수 있어요. 여태껏 기차 여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에드거였기에 목사님이 동행해 주는 것에 그녀는 안심했다. 특히 에드거가 전도 집회에 참석한다는 것이 좋았다. 다음 날부터의 시간은 에드거가 들뜬 마음으로 짐을 싸고 스미스 편집장과 그의 동료 미스터 펑크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가운데 흘러갔다.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날이 찾아왔다. 그는 아주 활기 넘치게 에그미 목사와 그의 사륜 진마차를 맞이했다. 지금 당장 위대한 모험을 향해 떠날 기세였다. 하지만 우선 기도합시다 라는 아버지의 말이 떨어졌다. 그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에드거가 새롭게 내딛는 이 중요한 발걸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했다. 이 소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버지의 간구였다. 아멘. 그의 어머니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아멘과 함께 기도를 마친 에그미 목사의 마음은 그가 한스 그로브에서 선포할 부흥의 메시지에 대한 생각만 있었다. 그는 바쁜 일정 탓에 메시지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대초원의 길을 따라 여행하는 중에야 조금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마침 좋은 기회였던 것이 그가 품었던 수많은 의혹과 의구심을 털어낸 에드거 때문이었다. 에드거는 수년 후 그 대초원의 여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에그미 목사와 사륜 진마차에서 나눈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었다. 이 긍정적이면서 착하고 온화한 개척교회 목사님과의 논쟁에서 나는 이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늘 신앙 여정에서의 회심의 경험이야말로 나의 의혹에 대한 유일한 답이라며 말을 돌렸다. 목사님의 주장은 에드거를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했다. 자기 내면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평안을 구해야 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한스 그로브 전도 집회에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볼 것이었다. 그는 진심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이 집회는 그가 참석했던 것 중 가장 지루한 부흥 집회였다. 그날의 날씨는 눅눅하고 추웠다. 그는 찬양과 설교 둘 다 형편없다고 생각했다. 그가 보기에 참석자 수는 한심할 정도로 적었다. 간증이나 고백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나오라는 요청이 있기도 했지만 몇몇 아이들만이 나왔다. 만약 한 백발의 연로하신 목사님의 간증이 없었더라면
그 집회에 참석한 것이 완전히 손해였다고 생각했을 에드거였다. 그 목사님은 구약에 나오는 여느 선지자들처럼 그곳에 서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했다. 이 집회에서 누군가가 회심할 것이며 수천 명의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것이라고 선하신 주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드거는 산을 움직일 것 같은 믿음의 열의로 달아올라 있는 그 어르신의 얼굴을 보면서 그의 아버지가 그 월요일 아침에 많은 물고기가 잡히길 간구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수천 명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연로하신 목사님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그 회심한 죄인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차갑고 오싹한 기운이 에드거의 척추를 타고 내려갔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 대신 그는 옆에 앉아있던 친구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는 인근 농장에 고용된 사람이었는데 에드거와 같은 방을 쓰고 있었다. 그 친구는 지금 지루한데 춥기까지 한 이 형편없는 집회에 대한 경멸감을 토로하고 있었다. 그때 한 줄기 희망이 찾아왔다. 에그미 목사가 집회 마지막 날 저녁에 설교할 것이라는 공고였다. 그는 멋진 설교를 보여줄 거야. 에드거는 그 비웃고 있는 친구에게 장담했다. 그리고 그때는 자신이 앞으로 나가서 그 젊은 목사님을 기쁘게 해줄 것이라 다짐했다. 그는 정말 좋은 친구였고 대학에 입학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지 않았던가.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형편없는 설교를 할 줄은 정말 몰랐다. 에드거에게는 그 예배가 너무 밋밋하게 느껴져서 앞으로 나오라는 요청조차 없을까 걱정되었다. 에드거 옆에 앉아있던 그 친구의 조롱하는 소리는 더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의 요청이 있자 에드거는 딱딱한 의자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갔다. 그곳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이 그랬듯이 옆에 있던 친구도 넋을 잃더니 눈만 깜빡깜빡했다. 에그미 목사님은 눈을 의심했다. 그 집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던 분은 바로 감격하여 몸까지 떨고 있는 그 연로하신 목사님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주시는 마음을 크게 외쳤다. 농부 헬름스의 아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나아갑니다라는 찬송을 부를 때 전도 집회의 여정을 걷고 있는 그의 모습에 가장 놀란 사람은 에드거 자신이었다. 대중 앞에서 하는 그의 간증을 듣는 것에 가장 놀란 사람도 에드거였다. 이는 매우 진실된 간증이었다. 그는 간략하게 이야기했다. 제 평생에 지금처럼 추하고 심술궂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 대해 공정한 시험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회가 끝나고 나서 에드거는 몸이 꽁꽁 얼어있는 상태로 묶어있던 농가에 도착했다. 그 농가의 가족은 자기 전에 가지는 저녁 기도 모임을 위해 불 주변에 모여 앉아 있었다. 나이 많은 인도자가 기도하고 있었다. 에드거는 엄청난 위로가 그의 전신에 만연하는 것을 느꼈다. 지금 느껴지는 것은 믿음으로 인한 건가? 그는 스스로 물었다. 아니면 그냥 불 앞에 있어서 따뜻하게 느껴지는 건가? 그는 이를 증명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차가운 추위 속으로 걸어가 큰 나무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데 기도가 나왔다. 주님, 저의 회심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정 신앙 여정에서의 회심의 경험이라면 제가 절대 의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절망감이 그의 영혼을 감쌌다. 그는 몸을 떨면서 집으로 돌아가 재빨리 잠자리에 들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이리저리 뒹굴면서 생각하고 고뇌했다. 그러다가 잠들기 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구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약속했다. 그리고 새롭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의 의심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며 그의 방을 환하게 비추자 잠에서 깼다. 하지만 그 축복의 날 아침 그 방에는 햇빛 외에 또 하나의 빛이 존재했다. 이는 형언할 수 없는 평안으로 그의 영혼을 감싸 안았다. 그것은 그의 회심에 대한 증거였다. 그날은 포트다지로 가는 중에 목사님과 함께 신앙에 대한 논쟁을 펼치지 않았다. 에그미 목사님, 에드거가 고백했다. 당신이 옳았어요. 어떤 신앙적인 의혹들에 대한 최고의 해결법은 신앙 여정에서의 회심의 경험이에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에그미 목사는 포트다지 역에서 에드거를 만나 티켓을 샀고 이제 교회에서 그의 이름은 관찰 대상 멤버로 등록될 것이며 다음 분기별 모임에선 그에게 권사 자격증을 부여할 것이라 말했다. 17살의 파릇파릇한 사춘기 소녀는 기차에 올라타서 휘파람으로 찬송가를 불렀다. 에드거는 온종일 휘파람을 불거나 찬송가를 부르며 보냈는데 그는 그가 왜 그러는지 잘 알고 있었다. 감사합니다.